그럼 바로 그 2020년 제1차 그 충북과 포럼 6.25 전쟁 70년 충북의 기억과 의미 일부 순서 그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양영조 전쟁사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양영조입니다. 금년이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그 발표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원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충북학연구소의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그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충북 지역에서의 어떤 6.25라고 하는 그 주제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발표할 내용이 오히려 좀 무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충북 지역에서의 6.25 전쟁 특징과 성격에 관련된 겁니다. 먼저 그 충북 지역의 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충북 지역에서 한참 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때 정부의 전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특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지역에서의 전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의 피난민 문제. 충북은 그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 와닿고 있었습니다. 서울 이북 지역에서부터 초기 전투 상황에는 그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그런 그 피난민서부터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그 천안, 대전, 영동, 김천에 이르는 그 길목에 거의 150만 정도가 밀집이 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7월 한 달에 1950년 7월 한 달에 그 길목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초기 피난민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작전의 전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황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일사후퇴에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37도선으로 국군과 유해군이 이제 대거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37도선이 평택과 그 삼척을 잇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과 삼척을 잇는 그 선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2차 피난민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다소 초기의 피난민 문제하고 2차 피난민 때의 피난민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6.25 전쟁기에 있어서 그 많은 그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보도연맹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역자 혐의에 관련한 그런 사건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이게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선에서 반격해 나갈 때, 그게 이제 9월 충북 지역은 9월 말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9월 말 정도에 북한군이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치안 부대를 포함해서 북으로
철수를 할 때 또 북한군에 의한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월 초의 전황을 보면 이 개전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가는 시점, 넘어서 남진하는 시점이 7월 3일입니다. 그때 그 파괴된 교량을 일부 보수를 해서 노량진 철교를 따라서 탱크를 세 대를 이 무게 화차에 실어서 강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강 남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김홍일 부대, 김홍일 장군이 지휘했던 그 부대들이 진치가 와야 되면서 바로 거의 뭐 수원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정도의 선부터는 미군들이나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참전 지원을 선언을 하고 참전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인데 7월 초 상황 7월 한 3일 정도에서 5일 정도 사이죠. 그 정도의 시점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소위 지연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연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군 지원 부대가 전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본이나 또는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병력을 이 해상으로 또는 공중으로 실어서 한반도에 이제 투입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메가드 장군이 6월 29일 날 이 한강선을 시찰하는데 한강 남쪽에 영등포 일대 거기 중앙대학의 흑석동 언덕 있는데 거기에 와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모습을 쌍안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북한군의 대체로의 어떤 상황이 어떤가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태평양 전쟁에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런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상륙 작전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서관의 어떤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일본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아마 메가드 장군만큼 상륙 작전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으로 이 한강선에서 북한군의 상황을 쌍안경으로 보면서 바로 상륙 작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쪽에서 상륙 작전을 구상할 때는 비교적 북한군을 굉장히 전력을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평가한 것보다는 그 직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군이 남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영동 지역에 투입됐던 미 제1기병사단이라고 하는 미군 중에는 굉장히 주력 부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대를 원래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면 김포, 그게 불가능하면 수원 비행장 정도에 공수를 해서 이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북한군이 이 전력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강을 건넌 북한군은 오산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군이 그렇게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기갑과 탱크로 무장을 했던 그런 전력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 남진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 충북 인민군들은 대체로 축선별로 이제 경부 축선에 이제 주력 부대를 두고
중서부 축선의 보조부대, 서해안 축선의 방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북한군 육사단이 서해 축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호남 지역 석권을 하고 마산 서측을 쳐서 부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충북 지역의 상황은 당시에 수도사단이 진천 일대에 그 1사단이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이제 음성 일대에 그 다음에 이제 김종호 장군이 춘천 전투에서 상당히 전과를 방어 작전을 잘 수행했는데 그 김종호 사단이 바로 그 음성지구 그 일대에 2사단이 증평 지역 일대 그다음에 이제 1사단이 바로 이제 청주를 거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쪽 옆으로 해서 음성으로 들어갑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전선이 연결되지 못한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이 큰 작전을 수행할 때는 바로 인접 부대하고 다 이렇게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있어야 예를 들면은 어느 한 부대가 후방 쪽으로 깊이 들어와서 뒤쪽을 치지 못하는 공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작전인데 지금 이 충북 일대에서 7월 한 5일 정도부터 충북의 일대에서는 7월 5일서부터 7월 한 8, 9일 정도까지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작전을 수행할 때는 연합전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그냥 점을 찍어서 그 길목을 막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북 지역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7월 초부터 미군 그 정원 부대들이 이제 일본에서 해상을 통해서나 공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대들이 제대로 상륙을 해서 이 방어선을 형성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충북 지역에서의 주로 방어부대 영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국군이 맡고 있었죠. 충북의 중서부나 중동부 쪽에 전부 국군 방어부대들이 이제 맡고 있었는데 각각 그 국군 방어부대들이 소위 그 공간을 내주고 지역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지역에서 전투를 할 무렵만 하더라도 이 장비면에서 북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움하는 형식과 거의 같은 전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개 국군 사단이 포병이라고 해봐야 105mm 그 재래식 그 105mm 포를 그것도 6문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각 사단에 포병 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병 연대에는 뭐 155mm 포서부터 자주포, 그 모터 사이클 부대까지 해가지고서 현대화된 전력으로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력 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군을 저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의 몸으로 막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 지역에 각 이제 북한군의 주력 부대들이 축선별로 들어오는데 각각 이 시간을 버는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예비 진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방어를 하다가 밀리게 되면 다시 또 지점을 조금 이동해서 예비 방어 진지로 이동을 해서 또 방어전을 수행하고 해서 그야말로 이 영동 지역을 빼면은 7월 5일서부터 이제 한 7월 한 중순 정도까지 충북 지역에서의 방어 전투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충북 지역에서 이 국군 병력들이 배치돼서 지연전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무렵에는
이 미군 선두부대들이 들어와서 소위 이제 그 한국군 참모총장하고 이 미 주둔군 사령관이 같이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서부 쪽은 주로 서부 전선은 미군이 맡고 주로 중부 하고 동부는 한국군이 맡는 걸로 이 저 서부 쪽은 비교적 도로 상태가 저 양호하고 기동하기가 좋으니까 차량화되어 있고 기갑화되어 있는 미군이 맡고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부나 동부는 주로 이제 한국군이 맡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연합전선 이 연결된 방어선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나 병력도 그렇고 미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7월 초순이 되면은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최초에 이 북한군이 이 남침해서 한반도를 이 공산 통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했을 때는 주로 서울 정면에다가 주력 부대를 두고 저쪽 김포 쪽에 보조부대 그리고 춘천 쪽에 보조부대를 둬서 수원선 정도를 이 보조부대들이 포위를 하면 주력 부대들이 한국군 주력들을 서울과 수원 사이에서 완전히 이 섬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북한군이 소련군 군사고문단들이 세워놓았던 작전 계획에 따라 작전을 수행을 못합니다. 이 북한군도 이 장비만 현대화되어 있었지 대규모의 군단이나 이 사단급의 이 부대를 기동시켜서 큰 작전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 작전의 그 계획에 따라서 전개를 못해서 이제 일단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5일이 되면 전선사령부가 이 대대적인 이제 부대 개편을 하고 결국 그 작전을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 국경경비여단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부대들을 증편을 해서 사단으로 이 전력을 증강해서 이 전력을 보강해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군은 오산의 최초의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오산 북방에 조그마한 고지 10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고지에서 북한군을 방어하겠다고 하다가 그야말로 뭐 총도 제대로 못 쏴보고 그냥 돌파가 되고 말죠. 그러고서는 미군들은 조금씩 부대들을 계속해서 급한 대로 보내는데 결국 평택 안성 지역에는 34연대 한개 연대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개 연대 병력으로 이 북한군의 3사단, 4사단의 주력 병력을 방어하기는 한계가 있었죠. 이 충북 지역에서의 이 지연전을 전개할 무렵에는 전체 전선 국면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령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7월 8일 날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군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7월 8일이면 벌써 지금 굉장히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을 수립을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7월 8일 날 비상계엄을 하달해서 전시체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7월 14일 날 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이제 이양을 하게 됩니다. 유엔군이 이제
주로 이제 초기에 들어오는 부대들은 전부 이제 미군 위주입니다만은 그 극동군 일본의 그 극동군 사령부에 편성돼 있던 그 부대들을 4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들을 바로 이제 한반도로 투입해서 북한군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미군과 한국군이 같은 전선에서 연결된 이 연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획일화된 지휘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한을 보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여간 이유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교야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 지휘권을 이양을 했고 그 작전 지휘권 문제는 지금도 아직 유효하죠. 지리적으로 이 충북 지역은 이 역기역자 이제 이렇게 모양인데 중서부 지역을 보면은 이런 진천이나 청주, 음성, 괴산, 단양 이런 그 지역 거점 도시들이 있고 차례형 산맥과 이제 소백 산맥 어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그리고 이 고시대가 많은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가 많아서 이 비교적 그래도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국군의 입장에서는 방어하는데 비교적 그래도 이 그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천이 이제 미호천이나 금강이나 남한강이 있어서 하천선 방어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통팔달 충북 지역은 이 도로망이 참 잘 돼 있어서 이 대단히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중동부 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3번 도로가 상당히 중요했고 다만 이제 원주 신림에서 이 단양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하고 충주로 내려오는 길 당시에는 충주하고 단양하고 바로 연결되는 길이 없어서 작전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도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양 전투부터 먼저 보면요. 단양 제천에서 신림에서 이 방어를 하다가 제천으로 물러나서 단양의 남한강 일대에서 이제 국군 8사단이 이 북한군이 이 축선으로 내려오는 북한군을 지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임무를 부여받는데 이때 네네 그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8사단장이 이성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7월 4일자에 그 이제 무선을 그 육군본부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충주로 이동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가 장군의 당시 판단은 이 단양에서 그 이 충주로 가는 바로 그 이 원만한 그런 그 이동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 국군 8사단 병력도 강릉에서부터 초기부터 이 대관령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제천, 단양까지 이렇게 방어하면서 물러났던 그런 병력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하고 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으로서는 이동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병력을 열차를 이용해서 밑으로 후방으로 안동 지역으로 빼서 안동에서 이 역으로 다시 충주로 올려보내서 충주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 시간 동안은 병력들을 좀 쉬게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실책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병력들을 안동으로 빼고 난 다음에 먼저 사단장이 육군본부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충주로 가서 그러면 8사단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걸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육군본부에서는 그런 명령을 하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중요한 국면에서 한 개 사단 병력을 한 축선에서 사단장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단장이 한 축선의 병력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그건 큰 실책입니다. 그건 아마 제대로 된 군 같으면은 거의 총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충주로 이동하라고 하는 명령은 북한군의 오열에 의해서 무선으로 지시된 그런 잘못된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지시를 듣고 사단병력을 이 중요한 7월 초에 아주 중요한 국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랴부랴 안동에서 다시 병력을 올려보내서 단양 남쪽에 남한강을 그 연해서 방어선을 편성해서 이 북한군을 저지를 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실책이 있어서인지 8사단의 일부 부대가 이 기습을 해서 이 북한군의 사령부를 기습을 해서 전과를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초기 국면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사령부를 기습해서 이 큰 이제 전과를 얻게 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는 충주의 충주 일대에 아직은 이 춘천에서 방어하던 국군 제6사단 병력이 2연대, 7연대, 19연대가 3개 연대가 있는데 그 3개 연대가 아직 이 사단장 밑에 그 6사단 밑에서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각각 다른 축선으로 이동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 사단장은 충주 지역에서 한 개 연대의 병력을 가지고 북한군 12사단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천선 방어를 해서 지형적인 그런 그 방어에 유리한 지점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면서 결국 시간을 이제 벌게 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음성 이제 부군 축선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6사단의 그 일부 부대가 원래 이제 음성의 육군본부로부터는 1사단이 7월 초에 방어하는 거로 이제 명령을 받긴 한데 6사단의 일부 병력이 음성 일대로 이제 철수를 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그 무곡리 일대, 동랑리 일대에서 이제 비교적 6사단은 전투를 잘 수행했고 특히 이제 동랑리에서는 그 김재호 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북한군 이동에 관한 제보를 적시에 잘 해주면서 그 6사단 이 한 개 대대가 북한군 제15사단 한 개 48연대 한 개 연대를 기습을 해서 그야말로 아주 큰 전과를 이제 얻고 이 지연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이 그 동랑리 전투는 초기 전투부터 계속 밀려 내려오던 국군으로서는 이제 거의 뭐 희망이 없이 좌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승전보가 처음으로 이제 알려진 그런 것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승전보를 듣고서 기습 작전에 참여했던 전 장병들에게 이제 1계급 특진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진천 청주 일대에는 국군 수도사단과 1사단이 이제 그 수도사단은 그야말로 그 진천 일대에 에서 이제 그 고지에 배치를 문안산 일대에 배치해서 그 고지를 빼앗기는 그런 고지 쟁탈전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작전을 해서 이 일대에서 국군도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만은 비교적 북한군의 남진을 잘 시간을 벌어준 저지해서 지연시켜준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원 일대에서는 국군 1사단이 내려오면서 북한군의 그 15사단을 지연시킨 이제 그런 작전인데, 제가 이제 조금 여담이지만 1사단장이었던 그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미원 일대를 그때 그 1사단이 전투를 했던 현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백선엽 장군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이 당시만 지연전을 수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거의 토민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이 북한군하고 대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걸 방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일대에서 시간을 잘 끌어줬고, 이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그 17년대 같은 경우에는 상주로 이동하라고 하는 명령, 시간이 조금 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화령장 일대에서 그 상주로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아까 동랑리에서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기동하고 있는 이 한계 연대가 이미 내려가고 한계 연대는 북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듣고 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화령장에서 또 한 번 큰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동할 물러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동랑리 전투와 화령장 전투가 국군이 수행한 가장 전과를 많이 얻었던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동 김전 전투는 이제 22일부터 28일까지에 수행됐던 전투인데, 이 전투에는 미군 제1기병사단이 배치돼서 이제 지연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군 1기병사단은 포항에서 상륙을 해서 이 영동에 일대에 배치돼서 이제 지연전을 수행하는데,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영동 굴다리에 노군이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노군이 사건 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 이 연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자료를 놓고서는 토의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 상황에는 미 1기병사단이, 그러니까 이 노건리 사건의 주범이었던 7기병연대 박격포 중대인데, 7기병연대가 5일 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이 영동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동 바로 남쪽에 나지막한 야산 양쪽에 부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북한군 게릴라의 그 총소리를 듣고서는 거의 패닉에 빠져서 이 부대들이 영동 터널로 분산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겁에 질린 병사들이 영동 터널에 있다가 노근리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을 북한군 하고 거의 뭐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희생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초기 이제 충북 지역에서의 피난민 문제는 초기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7월 초에서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7월 한 달 동안 거의 대구 쪽으로 이제 피난민들이 쇄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7월 달에 북한군 게릴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피난민 대열 속에 북한군에서 파견된 그 정규 게릴라들이 피난민 복장을 하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서 피난민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오다가 국군이나 미군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지방의 소위 빨치들 지역 좌익들 중에 이제 이 게릴라를 자처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난민에 섞여서 이제 공격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딱 한마디로 이때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 대전에서 이 실종됐던 딘 그 소장의 경우에 그 회고에 따르면 7월 중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피난민으로 가장한 이 게릴라들의 활동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피난 문제가 상당히 사실 중요한데 조금 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1차 피난민 때하고 달리 2차 피난민 때의 상황은 비교적 한번 초기에 그 피난민 상황을 이 그 피난민 대책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군이 개입하고 난 이후에 2차 피난민 일사후퇴라고 대표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초기 때보다는 잘 한 편입니다. 잘 한 편인데 이 그 충북 지역에서의 특징은 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군이 참전해서 37도선까지 내려와서는 더 이상 그 펑도하이 그 지원군 사령관이 이 남진하지 않고 거의 이 전초 병력들만 사실은 37도선에 이렇게 보내고서는 주력 병력들은 수원 이복식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올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이나 북한군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당시에 정부로서는 1차 초기 남침 때 피난민 문제로 해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후퇴 때 충북 지역에 있는 그 평택선에서 중국군이 전초부대가 있을 정도니까 사실은 그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충북 지역 충북 도민들을 전라도 지역으로 강제 피난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도민들이 강제로 전라 지역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면서 굉장히 큰 고충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난민 구호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심각하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충북 지역에 또 다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뽑은 이 희생 사건의 이런 거는 과거에 진실화해협력위원회라고 하는 몇 년 전에 한 5년간 정도를 6.25 전쟁간에 이 학살 사건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조사를 전국적으로 한 그 결과서들이 있는데 그 결과 내용들을 제가 충북 지역만 발제를 해서 뽑아서 봤더니 대체로 이제 이 사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정리가 된 비교적 근거를 갖고서 이 자료 추적이라든지 피해 유가족들이나 또는 그 군경의 증언까지 다 받아가면서 이 조사를 해서 결과서를 낸 거기 때문에 비교적 사실하고 가까운 그런 이 권위가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크게 국민보도연맹 사건, 여러분이 이제 국민보련이라고 그러죠, 그죠? 보련이라고 국민보도연맹은 거의 전국적으로 이 보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충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듯이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상당히 있었고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지역에는 거의 100명에서 500명 정도가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전 지역을 이제 뭐 정비하고 하고 이 하는 과정에서 또 피난민을 소개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군경에 의한 그런 민간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군 폭격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이 미군 그 맥스웰 규지의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폭격에 관련된 아주 소상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조사했던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노군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 지역에서의 미 일기병 사단의 어떤 사건이었고요. 청주 형무소 사건은 이건 그 예외적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발생했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우익 인사들을 북한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냥 총살시키고 북으로 그 철수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이제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분 정도가 제 발표 시간으로 할당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분 정도에 발표하기는 그 너무나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서없이 그 제가 준비한 그 목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가지도 모자랄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부탁드린 저희의 그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차 두 번째 발표로 저희 충북환경호소 김양식 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6.25 전쟁에 따른 그 충북 지역 변화입니다. 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양식입니다. 그 앞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충북 지역에 전개된 전쟁의 어떤 그 실상에 대해서 자세한 그 발표가 있었다면은 저는 그 한국 전쟁 그 이후에 1950년대의 그 충북 지역사의 변화가 어떠했는가를 좀 그 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이 있기 때문에 발제문으로 대신 하고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 전쟁에 따른 그 인구 변동을 1949년부터 1959년까지의 어떤 인구 증가율과 인구 밀도, 그다음 일 가구당 평균 인원을 참 통계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밀도나 일 가구당 평균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유의미한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인구 증가율을 보면 다른 지역과 뭐 뚜렷한 그 변화를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1952년도 충북의 인구 증가율은 그 3.8%입니다. 그래서 평균 1.8%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만은 다른 그 전라도나 그 경상도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뭐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8% 증가율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그 자연 증가율의 측면보다는 피난민이 아직 그 귀향을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인구 증가율의 어떤 의미를 피난민과 연계시켜서 이제 해석하면은 아마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1955년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년부터 55년도 인구 증가율은 0.1%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충북 지역에 왔던 피난민들이 거의 이제 귀향을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 증가율은 상당히 감소되고 대부분의 어떤 인구 피난민들이 이제 귀향을 함으로써 1955년도 인구 증가율이 0.1% 전국에서 뭐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55년부터 59년까지는 인구 증가율이 거의 전국 평균에 이제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이쪽 강원도 제주도를 빼면은 55년부터 59년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베이버 부머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생이잖아요. 그래서 1955년부터 그 59년 사이에 인구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베이버 부머 세대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태어납니다. 전후 세대로서. 마찬가지로 그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1955년부터 59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6.1%에 이름으로써 충북 각 지역에서의 어떤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에 따른 인구 변동을 좀 더 시군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1952년부터 55년 사이에는 그 피난민이 이제 그 대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51년도에는 피난민이 그 92만 명이었고 54년도에는 18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계를 놓고 봤을 때 1951년부터 54년도에 이 피난민들이 그 대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그 지역 사회가 그 번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52년부터 55년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청주 위에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청원, 진천, 보은, 옥천, 영동도 사실상 0.2%이고 괴산, 음성, 단양 거의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은 음성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피난민들이 55년 사이에 많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충북 지역에서 한 7만 명의 그 민간인 그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인전 죽고 행방불명하고 그다음에 자연 증가율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청주 외에 그 대다수 지역이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59년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52년서부터 55년 사이 인구 증가율이 9.3%였는데 55년부터 59년은 인구 증가율이 1.3%입니다.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주 지역이 왜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50년대 후반에 낮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청주라는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일자리의 그 한계이죠. 그 도시에서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가야죠. 시골에 가면은 그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남의 그 일을 도와주면서라도 최소한의 굶주림은 이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195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그 도시로 집중됐던 그 인구가 시골 농촌으로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50년대 그 후반에 소위 그 베이버 부머 세대들의 그 출산은 시골 마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60세 전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마을에서 동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5년부터 62년도에 출생한 그 마을 그 친구들을 보면은 유난히도 그 나이대가 집중돼 있다라는 게 이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국회의원의 그 동향을 놓고서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그 국회의원, 그다음에 1950년 5월에 전쟁 직전에 그 치룬 그 2대 그 선거, 그다음에 그 전쟁 그 직후에 치룬 그 3대 선거, 그다음에 이제 58년에 치룬 그 4대 국회의원 선거 그 당선된 의원들을 이제 분포를 쭉 보니까 상당히 이 정치 세력 사이에서도 한국 전쟁 전후에 상당한 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2대, 3대, 4대를 거치면서 즉 전쟁 이후에
전쟁 이전에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던 정치 그 세력이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퇴조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4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활동하던 그 정치 세력이 거의 퇴조를 합니다. 그래서 4대 이들 그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44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 이후에 40대 젊은 정치 세력으로 세대 교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나이든 그 정치 세력에서 50년대를 거치면서 40대의 그 젊은 그 정치 세력으로 세대 교체가 됐고, 그렇다면 이념 색깔은 그 어떠냐를 그 봤을 때 그 이상의 그 충북 지역이 전쟁 이전에 그 무소속이거나 아니면 그 민주당 쪽 그 의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적이거나 그 약간의 그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정치가들이 많았다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는 그 보수당인 그 자유당 그 일색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선거를 보면은 그 전체 13명 중에 자유당 의원이 그 8명을 그 차지할 정도로 결국 이제 자유당이 그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정치 그 지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알 수가 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명단은 1945년부터 48년에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익 단체입니다. 14개 단체 한 70여 명 정도가 이제 통계상으로 이게 정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나이 드신 분은 이 명단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정치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이 박기훈이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 외에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상공인 집단에서도 이들 명단은 그 찾아볼 수가 그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 이전 이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던 그 우익 인사들이 거의 이제 역사 무대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그 있죠. 그래서 이 앞서 살펴본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 40대의 그 젊은 그 보수층으로 세대 교체가 되듯이 이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던 이들 그 우익 인사들도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이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충북 지역 사이의 어떤 그 정치 지형 그 패러다임이 그 이제 자유당 그 보수 그 정권 보수 정치 세력이 주도해 나가는 거를 이제 재편해 나간다는 것을 그 알 수가 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경제인층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그 살펴봤습니다. 이 명단은 1950년도에 이제 작성된 건데 그 충북 지역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그래서 이제 이 강제 분배된 대지주 그 명단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그 청주에서 토지를 이제 몰수당한 그러니까 유상 몰수 이제 유상 분배이죠. 인물이 상당히 그 많다는 것을 그 알 수가 그 있습니다. 그 아마 이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명단에 청주나 청원 명단에 일제 시대 대지주였던 왜 김원근이 그 빠져 있는가 아마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김원근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농지 개혁이 됐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미 1946년경부터 땅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대성 학원 쪽으로 땅을 몰아놓습니다. 그와 같은 김원근의 움직임은 다른 뭐 시도도 뭐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행히 이제 김원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 토지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대성학원으로 돌려놓고 대성학원 이름으로 이제 청주대학교를 이제 설립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친일파 명단에서도 좀 제의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죠. 그래서 그 청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민영은 후손인 뭐 일제강점기 뭐 최대 친일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영은 그 후손들이 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위는 다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인들이 엄청난 토지를 집중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대지주 가운데 이들 대지도 명단 가운데 1950년대에 활동했던 유지층이나 상공인 등으로 활동하는 명단은 4명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1950년대에 그 지역 유지층이나 상공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농지개혁 이전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지주층들이 농지개혁과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이제 몰락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토지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층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을 시킨 사람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거의 이제 퇴조해 들어가는 양상을 충북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충북 지역 광업 공장 수를 통계를 여러 자료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광업 또는 이 공장 수는 251개인데 51년 말에는 155개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광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되게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년 말부터는 서서히 이제 이 경제계에 이제 기지개가 펴가지고 상공업체가 이제 155개에서 197개로 늘어나고 53년 후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제 상공업자, 상공의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58년 말에는 이제 329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 충북의 어떤 경제를 주도해 나간 사람들은 누구냐? 6.25 이전 청주 상공회의소 임원은 총 한 48명 정도 제가 이제 명단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 이제 52년 이후에도 활동한 인사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52년 전쟁 이전에 활동했던 상공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역시 다 퇴조해 나간다는 얘기죠. 결국 새로운 상공인층으로 이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61년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총 14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명 중에서 6.25 이전에 활동했던 인사는 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또 결국 이제 충북의 상공업을 경제를 이끌어나갔던 핵심 인사들도 이게 세대 교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그럼 누가 충북 경제를 이끌어갔느냐? 그 사람들은 바로 귀속 사업체를 불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관하고 밀착될 수밖에 없겠죠. 관하고 밀착된 이 귀속 사업체 불화받은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충북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신흥 상공업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953년에 충북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를 불화받은 김유복, 그다음에 54년에 조선 산업 주식회사를 불화받은 김동병, 이두영은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남한 재산은 대단히 컸던 공장이었죠. 이것을 이제 인수받은 이두영, 이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50년대에 이제 충북 경제를 이끌어 나간 핵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처럼 전쟁을 거치면서 충북의 어떤 인구 구조 또는 어떤 정치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형 구조가 전부 바뀌어 나간다는 점. 그리고 바뀐 패러다임 위에서
결국 이제 196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한 70년대 전반까지도 쭉 가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또 이제 격변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한국 6.25 전쟁을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그냥 기념 시설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제 이 표가 현재 이제 충북에 있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현충 시설입니다. 그래서 50년대는 이제 청주에 있는 충원탑을 비롯해 가지고 60년대 4개, 70년대 6개. 근데 이 70년대까지 이거는 거의 이제 충원탑입니다. 충원탑은 각 시군에 하나씩은 다 건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6.25 참전용사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기념비가 생기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무려 29개나 설립이 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내면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하면은 상당히 민주당 정권이었고 상당히 진보 정권이었는데 보통 한국 6.25 전쟁 현충 시설은 좀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놀라울 숫자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는가? 근데 29개는 거의 다 6.25 참전 용사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아마 6.25 참전 용사회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가 이제 주도를 해 나간 건데, 이건 한편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약간 그런 어떤 진보적인 거하고 이제 보수적인 거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청주시가 18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피해가 많았던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영동읍 자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영동읍 내에 가면은 195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많이 없을 정도로 거의 이제 숙밭이 돼 나가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어떤 을 많이 겪은 영동군의 16개로 청주 다음으로 이제 많이 건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현충 시설은 사당 형태가 하나,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이 비석이 이제 46개. 이와 같은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형태가 이제 노무현 정부 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가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와 같은 탑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념물이 6.25 전쟁 기념물뿐만 아니라 모든 기념물이 그렇지만은 이제 좌우 대칭 수직형 그리고 남성적 이미지를 가진 기념비가 거의 일반적이죠. 다만 이제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약간의 이런 어떤 조형미를 가지고 있거나 약간 수직형보다는 좀 수평형의 기념물 형태로 좀 약간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모든 역사 기념물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수직적인 좌우대칭형이 일반적인 형태에서 아직은 못 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기념물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형미가 강화되는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수직적인 형태보다는 어떤 조형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곡선을 좀 강화시키면서 좀 입체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어떤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기념 철학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
북한을 이제 적으로 하는 그 기념 철학은 이제는 좀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그 현대 역사에서 치유가 요구되는 그 역사이죠.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평화의 담론 또는 평화의 어떤 그 이미지를 어떤 기념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이제 이 기념 철학이 아마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 지금 충북 지역에 있는 이런 현충 시설이 그냥 그 적당한 땅에, 값싼 땅에, 다 그 건립하기 바쁘다는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왕 세우는 건립은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에 눈이 띄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충 기념 시설이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한 날 위에는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 건립되는 그런 현충 시설은 이런 어떤 접근성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관과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경관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이, 그 배경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기념물만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이 관람자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뒷 배경과 기념물이 이제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기념물을 이제 디자인 할 때 어디에 설치하는까지도 디자인 요소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설계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